여러분, 대한민국이 내일 아침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세미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창밖에서는 옥스퍼드 특유의 차가운 봄비가 800년 된 석조 건물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두꺼운 오크나무 창틀을 때릴 때마다 났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강의실 안에 앉은 30여 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시선은 강단 중앙에 서 있는 한 노학자에게 향해 있었다. 데이비드 애시포드 교수. 영국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오랜 세월 활동한 뒤 옥스퍼드로 돌아와 국제정치 경제를 가르쳐 온 인물이었다. 올해 67. 오늘은 그가 정년을 앞두고 진행하는 마지막 공개 세미나였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학생들 때문에 강의 신청은 몇 주 전에 마감됐다. 중국 베이징대 출신의 장외인은 태블릿을 앞에 세워두고 있었고,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의 아들 타케시 야마모토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글씨로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기업 분석 업무를 했던 이국인 브래들리 윌슨은 팔짱을 낀 채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집안에서 자란 소피 밀러 역시 교수의 첫마디를 듣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의실 한가운데에는 28살의 영국인 윌리엄 아서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 안에는 작은 황동 컴퍼스 하나가 들어 있었다. 스코틀랜드 클라이드 강의 조선소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윌리엄에게 어린 시절의 클라이드 강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강을 따라 늘어선 조선소에서는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이 튀었다. 거대한 강철 블록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했고,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섞인 바람 속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세계 각국으로 떠날 배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윌리엄에게 종종 말했다. 영국이 배를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니? 어린 윌리엄은 그 말을 당연한 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영국 없이도 배를 만들었다. 조선업의 중심은 이동했다. 영국의 조선소는 하나둘 경쟁력을 잃었고, 설비 투자는 줄어들었다. 숙련공들이 떠났고, 젊은 기술자들은 더 이상 조선소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일하던 조선소도 대규모 감원에 들어갔다. 윌리엄은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했다. 늘 강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황동 컴퍼스를 꺼내 식탁에 내려놓았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만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구나. 그 말은 어린 윌리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래서 국제정치 경제를 공부하게 됐다. 왜 어떤 국가는 세계가 필요로 하고, 어떤 국가는 어느 순간 대체되는가? 왜 어떤 산업은 사라지고, 어떤 산업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가? 애시포드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다. 거대한 세계 지도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 잠시 후 한국이 있던 부분이 검게 지워졌다. 교수가 말했다. 한국이 없어진 지 24시간.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였다. 끝없이 이어진 서버 렉 사이로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인터넷이 꺼질까요? 교수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AI 서버들이 갑자기 정지하지도 않습니다. 구글 검색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챗봇이 하루아침에 작동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브래들리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교수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화면에 작은 반도체 하나가 확대됐다. HBM, High Bandwidth Memory, 초고대역폭 메모리.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CPU를 이야기하고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연산 장치를 만들어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계산 능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스크린에 여러 층으로 쌓인 HBM 구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고 데이터가
훨씬 빠르게 이동하도록 만든 것이 HBM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매우 큽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2026년 시장 전망에서도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의 선두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미국에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사라진다고 해서 AI 산업 전체가 멈춘다는 주장은 과장 아닙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다. 교수는 브래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과장은 국력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장웨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교수가 말했다. 한국이 없어지면 6개월 안에 미국 AI 산업이 완전히 붕괴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경쟁 업체가 존재하고 재고가 존재하며 공급망도 적응합니다. 그가 분필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화면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병목. 현대 산업에서 진짜 힘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가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봤다. 다른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대체하기 어려운 지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의 펜이 멈췄다. 대체하기 어려운 지점.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가슴에 박혔다. 한국 기업의 HBM 공급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I가 그날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고 새로운 제품의 출시 일정이 밀리고 고객들은 확보 가능한 물량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교수가 브래들리를 바라봤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브래들리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리스크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상대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상대는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 검은 바다 위를 길이 300m에 가까운 LNG 운반선 한 척이 가르고 있었다. 48시간. 유럽 학생들이 화면을 바라봤다. 천연가스를 바다 건너 운송하려면 기체 상태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약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부피가 약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교수는 선박 내부 구조를 확대했다. 극저온 화물창, 복잡한 배관, 이중 선체, 제액화 설비, 추진 시스템, 수만 개의 센서. 이것을 단순한 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윌리엄의 손가락이 황동 컴퍼스를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산업이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조선업은 세계 LNG선 수주 잔량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조선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피가 물었다. 한국 조선소가 내일 모두 멈춘다면 유럽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일은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한 달 뒤도 아닐 겁니다. 그러더니 질문을 바꿨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LNG 운반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피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현대 공급망의 힘은 오늘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내일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 전기자동차가 등장했다. 그 순간 장웨이가 손을 들었다.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 최대입니다. 교수가 웃었다. 맞습니다. 장웨이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CATL과 BYD 같은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봤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배터리의 80%를 한국이 지배한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화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이름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북미와 유럽의 완성차 회사들과 깊은 공급 관계를 구축했고 현지 생산시설과 합작법인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새 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나타났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윌리엄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말하게. 한국의 힘은 특정 산업 하나를 완전히 독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뜻입니까? 애시포드 교수가 그를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확합니다. 교수는 칠판에 동그라미 여러 개를 그렸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원전, 방산, 통신. 한국보다 큰 나라는 많습니다. 자원이 더 많은 나라도 많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다. 그런데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국가가 이토록 서로 다른 제조 산업에 동시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브래들리가 물었다. 그렇다면 비밀이 뭡니까?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크린을 바꿨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사라지고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타났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무너진 건물, 황폐한 거리.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1950년대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산업 기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웨이가 말했다. 미국의 지원 덕분 아닙니까? 중요했습니다. 교수가 인정했다. 안보 환경과 해외 원조, 세계 시장 접근은 한국 성장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케시가 물었다. 교육 때문입니까?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소피가 말했다. 정부 주도 산업 정책, 물론입니다. 교수는 모두의 답을 인정했다. 그러나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껐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공장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어두운 화면, 한가운데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TIME. 시간. 한국은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견디기 싫어했던 시간을 버텼습니다. 교수는 작은 반도체 칩 하나를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칩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수백 달러? 수천 달러?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물건의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그가 반도체를 손끝으로 들어 올렸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수백만 개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느냐는 겁니다. 학생들이 침묵했다. 그 가격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네 단어를 적었다. 수율, 공정, 인력, 실패. 돈이 있다고 공장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장비도 살 수 있습니다. 최고급 건물도 만들 수 있죠. 그가 칠판을 두드렸다. 하지만 같은 장비를 갖췄다고 같은 수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온도, 압력, 재료의 미세한 변화, 장비별 편차, 결함 발생 패턴, 작업자 경험,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생산 데이터, 제조업에는 문서로 완전히 옮길 수 없는 지식이 존재합니다. 그가 영어 단어를 하나 적었다. tacit knowledge. 암묵지. 윌리엄은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조선소에 따라갔을 때 아버지는 용접 불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좋은 용접공은 불꽃을 보는 게 아니란다. 윌리엄이 물었다. 그러면 뭘 봐요? 아버지가 웃었다. 소리를 듣지. 어린 윌리엄은 이해하지 못했다. 용접을 하는데 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한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 책에 쓰기 어려운 지식, 공식으로 완벽히 표현되지 않는 감각.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그런 시간이 축적됐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메모리 시장에 도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반도체 불황을 겪었다. 가격이 폭락했다.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 경쟁 기업이 파산했다. 새로운 세대의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설비는 빠르게 낡았다. 수조 원을 투자한 공장이 몇 년 만에 경쟁력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 반도체 산업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교수가 물었다. 성공해도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집중했다. 오늘 세계 최고가 됐다고 해서 내일도 세계 최고인 산업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제품을 놓치는 순간 몇 년 동안 쌓아온 우위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화면에 HBM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AI가 발전하면서 이 산업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컴퓨팅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연산장치가 아무리 빨라져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병목이 생긴다. 브래들리가 중얼거렸다. 메모리 월. 맞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BM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부품처럼 보였던 메모리가 AI 시스템의 전략적 요소로 올라섰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고객이 공급업체의 미래 로드맵을 보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몇 년 뒤 출시할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메모리 공급사와 협력해야 한다. 메모리 회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다. 제품 설계 단계의 파트너가 된다. 교수가 윌리엄을 바라봤다. 눈치챘군. 네, 윌리엄이 말했다. 대체 불가능성은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고객이 미래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그 회사를 전제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겁니다. 장웨이가 말했다. 그래도 돈을 충분히 투자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는 즉시 답했다. 물론입니다. 장웨이가 잠시 당황했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대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일본도 한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역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국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죠. 교수의 시선이 윌리엄에게 향했다. 윌리엄은 자신도 모르게 컴퍼스를 움켜쥐었다. 기술 패권은 왕권이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계속 갱신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잠시 후 화면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다. 미국, 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수많은 화살표. AI 반도체는 한국 혼자 만들지 못합니다. GPU와 ASIC 설계에서는 미국이 강하다. 첨단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서는 네덜란드 기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은 여러 반도체 소재와 제조 장비에서 깊은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와 대규모 생산, 일부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현대 산업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완전한 자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상대방도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 21세기 국력은 다른 나라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나도 상대를 필요로 하지만 상대 역시 나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과거의 제국은 영토를 차지했다. 항구를 장악했다. 해협을 통제했다.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다른 종류의 영토가 존재했다. 공급망 속의 자리. 한 번 들어가면 쉽게 교체할 수 없는 자리.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산업이 있습니다. 화면에 바다가 나타났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 어두운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윌리엄의 손이 멈췄다. 윌리엄. 교수가 그를 불렀다. 네, 교수님. 이제 자네 아버지의 산업 이야기를 해보세. 윌리엄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조선업을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배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으니까요. 스크린 왼편에는 고대의 목조 범선이, 오른편에는 현대 LNG 운반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둘을 같은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현대 LNG선의 내부가 확대됐다.
천연가스를 약 영하 162도까지 냉각하면 액체가 되고 부피는 약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바라봤다. 문제는 이 극저온 액체를 수십만 세제곱미터씩 싣고 태풍이 치는 대양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저온 화물창, 이중선체, 배관, 엔진, 제액화 시스템, 전자제어 장치, 센서, 방폭 시스템,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철강 회사에서 만들어진 후판이 들어온다. 설계 데이터가 수천 개의 블록으로 나뉜다. 블록들은 각기 다른 공정에서 제작된다. 배관과 전선이 들어간다. 엔진과 추진 장치가 설치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해야 한다. 이런 산업을 돈만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조선업 경쟁력은 천재 설계자 한 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움직이는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한 협력업체, 수년 용접공, 선박 설계자, 엔진 제작사, 철강업체, 항만, 선급, 인증 경험, 대형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수천 개의 회사와 수만 명의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이지 못하면 배 한 척을 제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조선소는 공장이 아니야. 그럼요? 도시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한번 무너진 조선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일이 왜 어려운지. 건물만 다시 세운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떠난다. 협력사가 사라진다. 젊은 세대가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 기술의 연결망이 끊어진다. 교수가 말했다. 그래서 산업은 공장이 문을 닫는 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습니다. 윌리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교수는 한국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장외에게 향했다. 전체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생산 능력은 이미 엄청납니다.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도 경험을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조선소 화면을 가리켰다. 한국이 지금 강하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당연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수는 칠판에 하나의 러닝머신을 그렸다. 대체 불가능성은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위를 달리는 그림을 그렸다. 러닝머신입니다. 학생 몇 명이 웃었다. 멈추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뒤로 밀려납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셀이 나타났다. 배터리 역시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인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교수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 그래프부터 보여줬다. 중국의 CATL과 BYD는 강력합니다. 예상 밖의 말이었다. 대규모 생산 능력, 비용 경쟁력, LFP 배터리 기술과 공급망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는 한국 기업의 이름을 나란히 띄웠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중국이 못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했다. 중국이 아주 잘한다고 가정하고 싸워야 합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경쟁은 강한 상대와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상대를 바보로 만들어야만 설명되는 성공담은 좋은 분석이 아닙니다. 그는 배터리 경쟁의 여러 요소를 하나씩 보여줬다. 가격,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 재활용, 원자재 공급망, 저온 성능, 전고체 기술. 미래의 배터리 전쟁은 시장 점유율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와 유럽 완성차 회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며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 기업은 가격과 규모에서 거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힘의 본질은 항상 1등이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밀릴 때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찾아 이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인 소피가 손을 들었다. 교수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전부 사업하기 굉장히 힘든 산업 아닙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교수도 미소를 지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필요하다. 몇 년마다 다시 투자해야 한다. 배터리는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고 자동차 시장에 따라 수요가 급변한다. 조선업은 선박을 계약하고 인도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바뀌면 계약 자체가 손실로 변할 수 있다. 편한 산업이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선진국들이 떠나버린 산업도 많았습니다. 윌리엄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랬다.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제조업은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영역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런 산업을 오랫동안 붙잡았을까요? 교수가 질문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나타났다. 1997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으로 가야 합니다. 화면에는 겨울의 서울이 나타났다. 기업들이 무너졌다. 은행이 흔들렸다. 취업자가 늘었다. 환율은 급등했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갔다. 이 시기를 지나치게 아름다운 영웅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가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많은 가정이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긴 줄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반지와 목걸이 같은 금부치를 내놓고 있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당시 한국 사회의 결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혼반지, 아이의 돌반지, 오랫동안 보관해 온 목걸이. 그러나 한국이 금을 모았기 때문에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만 설명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교수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기관 개혁, 외채 조정, 환율 변화, 수출 회복, 세계 경기의 변화, 외국 자본 유입, 기업 부채 축소,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비용. 한국은 결국 IMF 차입금을 계획보다 빠르게 상환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했느냐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팔았다. 금융회사는 합병됐다. 사라진 회사도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시 다음 산업에 돈을 걸었다.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수가 강조했다. 엄청난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에도 반도체와 정보통신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됐다. 윌리엄이 물었다. 한국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그러니까 한국을 신화로 만들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일본인 다케시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교수님, 말하게.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다케시의 아버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료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일본 제조업의 황금기를 듣고 자랐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계 최고의 전자산업,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배워간 후발주자라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재무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진이었다. 플라자 합의. 다케시의 표정이 굳었다. 인터넷에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미국이 일본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켰다. 일본은 미국에 굴복했고 그날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그는 잠시 멈췄다. 이야기로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85년 9월 22일 지오 국가들은 달러, 강세와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합의했다. 이후 엔화는 달러 대비 빠르게 강세를 보였다.
일본 수출 기업이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장기 침체를 플라자 합의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금리 정책, 자산 가격 급등, 부동산과 주식, 버블 붕괴, 은행권 부실채권, 부채 축소, 기업 투자 감소, 인구 구조 변화, 정책 대응의 문제, 수많은 요인이 오랜 시간 겹쳐졌다. 다케시가 물었다. 그러면 일본이 미국에 굴복해서 몰락했다는 이야기는 틀린 겁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겁니다. 그리고 다케시의 눈을 바라봤다. 국가의 역사를 자존심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면 진짜 실패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IMF를 국민 정신력 하나만으로 극복했다고 말하면 중요한 교훈을 잃습니다. 사회적 결집은 중요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 환율, 세계 경제 회복, 기업 구조 조정, 정책 변화도 중요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나라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수는 칠판에 큰 글씨를 적었다. 위기가 왔을 때 미래를 얼마나 지킬 것인가? 윌리엄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의 가족과 너무 가까운 질문이었다. 아버지의 조선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줄어든 것은 신규 설비 투자였다. 그 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줄었다. 신입 기술자를 뽑지 않았다. 숙련 노동자가 은퇴했지만 대체할 젊은 인력이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다. 적자를 줄여야 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배를 수주할 기술력이 더 부족해졌다. 그러자 매출이 다시 줄었다. 다시 투자를 줄였다. 다시 사람이 떠났다. 쇠퇴가 쇠퇴를 만들었다. 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윌리엄의 생각을 끊었다. 다음 세대를 훈련하지 않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저 말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반도체에서는 미국과 대만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상대해야 합니다. 배터리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조선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산업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하나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불황이 발생한다. 가격, 경쟁이 심해진다. 기존 제품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높은 기술 난도의 영역으로 이동하려 한다. 이것을 한국인의 특별한 민족성이라고 부르면 분석이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한국인은 원래 독해서 그렇다는 식의 설명도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장웨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수가 칠판에 영어 두 단어를 적었다. INSTITUTIONAL, MEMORI. 제도적 기업. 교수가 말했다. 기업과 연구소, 학교, 협력업체, 노동시장, 정부기관이 수십 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축적한 기억입니다. 반도체 불황을 겪은 경영자들은 다음 불황이 올 것을 안다. 조선업의 사이클을 경험한 기업은 좋은 시기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외환위기를 겪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외환유동성의 위험을 기억한다. 개인의 기억은 사람이 떠나면 사라집니다.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제도 안에 남은 기억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윌리엄은 황동 컴퍼스를 내려다봤다. 영국의 조선업은 기술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잃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이 다른 나라가 가장 복사하기 어려운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수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2026점. 그리고 그 너머.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HBM 4점. 전고체 배터리. KF-21점. 누리호. 차세대 원전. 로봇. 바이오. 수많은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갔다. 학생들의 몸이 다시 앞으로 기울었다. 교수가 물었다. 한국은 앞으로도 대체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다. 모든 이미지가 사라졌다. 검은 화면 위에 붉은 단어 하나가 나타났다. 에노. 아니요. 윌리엄이 눈을 크게 떴다.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를 모두 뒤집는 말처럼 들렸다. 세상에 영원히 대체 불가능한 국가는 없습니다. 애시포드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이었다.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절대적인 중심이었다. 영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었다. 그러나 어느 위치도 영원하지 않았다. 대체 불가능성은 신분이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매일 갱신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화면에 HBM사가 나타났다. 2026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HBM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데 HBM5에서도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화면이 배터리로 바뀌었다.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연구하고 있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침묵. LNG선이 나타났다. 한국 조선업이 지금 강합니다. 그 옆에 중국의 거대한 조선소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2035년에도 같을까요? 역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려 합니다. 화면에 KF-21 전투기가 나타났다. 활주로를 질주한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누리호의 발사 장면이 이어졌다.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고 발사체가 천천히 하늘로 솟구쳤다. 방산, 우주, 원전, 바이오, 로봇, AI, 차세대 통신. 교수가 말했다.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단지 우주에 무언가를 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성능 엔진, 극저온 기술, 복합 소재,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통신, 정밀 가공. 한 산업의 도전이 다른 산업의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조선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 관리, 자동차에서 축적한 대량 생산, 반도체에서 발전시킨 초정밀 제조, 통신과 전자산업에서 만들어진 센서와 제어 기술, 방산에서 요구되는 품질 관리. 이것이 산업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갑자기 화면을 바꿨다. 한국의 인구구조 그래프였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하지만 한국에는 심각한 약점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수입 의존, 수도권 집중, 높은 가계부채,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 서비스 산업 생산성 문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력,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압력. 한국이 앞으로 실패한다면 외국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교수가 말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미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강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교수는 중국을 비웃지 않았다. 중국은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장웨이가 고개를 들었다. 매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었다. 미국 역시 강합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바라봤다. 세계적인 대학, 거대한 자본시장, 소프트웨어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끌어들이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이었다. 타케시가 숨을 삼켰다. 일본도 끝난 국가가 아닙니다. 첨단 소재와 제조 장비, 정밀기계, 로봇, 부품 산업에서 여전히 깊은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경쟁자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경쟁자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클라이드강 조선소 역시 자신들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이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만들었다. 한국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거대한 조선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세계는 언제나 대체제를 찾는다. 그 사실은 잔인했다. 그러나 명확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방법 역시 명확했다. 상대가 자신을 따라잡는 동안 자신은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 윌리엄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교수님,
말하게. 그러면 오늘 강의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윌리엄을 바라봤다. 교수님은 처음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은 화면을 바라봤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시포드 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자네가 오늘 여기 있는 거네. 그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강의 초반부터 한쪽에 적혀 있던 문장을 바라봤다. THEIRREPLACABLE NATION. 교수가 지우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지웠다. 분필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THENATION THAT REFUSES TOPCOME REPLACEABLE. 강의실 전체가 조용했다. 교수가 한국어 번역을 그 아래에 적었다. 대체 가능한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는 국가. 윌리엄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자신이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던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한국이 특별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다. 항상 세계 1등이어서도 아니었다. 영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반도체는 빼앗길 수 있다. 배터리는 밀릴 수 있다. 조선은 추월당할 수 있다. 자동차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방산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기술을 준비한다. 다음 시장으로 이동한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한다. 그리고 오늘의 우위를 내일의 권리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이었다. 애시포드 교수가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돌아봤다. 150년 전에는 국력을 영토로 측정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100년 전에는 공장과 철강 생산량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50년 전에는 GDP와 핵무기의 숫자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멈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중요해질 겁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봤다. 세계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의실 안에는 빗소리만 들렸다. 석유 때문입니까? 기술 때문입니까? 금융 때문입니까? 식량 때문입니까? 군사력 때문입니까? 문화 때문입니까? 인재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습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필요로 할 뿐입니다. 차갑지만 정확한 말이었다. 그리고 작은 국가가 큰 국가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가운데 하나는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할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마지막 단어를 적었다. IRREPLACABILITY. 대체 불가능성. 전쟁을 하지 않고도 협상력을 얻는 방법.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 않고도 힘을 갖는 방법.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상대가 자신과 협력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그 순간 강의 종료를 알리는 오래된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브래들리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장웨이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소피는 화면 속 유럽 자동차 산업 지도를 한참 바라봤다. 다케시는 자신의 노트 가장 아래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윌리엄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안에 있던 황동 컴퍼스를 천천히 꺼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한 도구였다. 한때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던 사람이 들고 다녔던 도구.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세계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기술자의 도구. 윌리엄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몰락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기술자들이 무능했던 것도 아니었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 한 시대의 영국이 다음 시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애시포드 교수는 책을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윌리엄 앞에서 멈췄다. 그의 시선이 윌리엄 손안의 낡은 컴퍼스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것인가? 네. 윌리엄이 대답했다. 평생 조선소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교수는 컴퍼스를 잠시 바라봤다. 버리지 말게. 윌리엄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노 교수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물건에는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무엇입니까? 교수가 말했다. 쇠락의 기억. 윌리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수는 다시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멈췄다. 밖에서는 비에 젖은 옥스퍼드의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성공한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했던 기억이 아니야. 강의실의 모든 학생이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다. 자신도 언제든 몰락할 수 있다는 기억이지. 문이 닫혔다. 오래된 돌벽 사이로 문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윌리엄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났다. 장웨이가 먼저 나갔다. 브래들리가 그 뒤를 따랐다. 소피와 몇몇 유럽 학생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복도로 사라졌다. 다케시는 가장 마지막까지 칠판을 바라보다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몇 분이 지나자 거대한 강의실에는 윌리엄 혼자 남았다.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새 약해져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 강의가 시작될 때 첫 페이지에 자신이 적어놓은 문장이 보였다.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 윌리엄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문장 위에 천천히 선을 그었다. 잠시 생각한 뒤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펜촉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대체 불가능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 대체되지 않기 위해 계속 자신을 바꿔온 나라.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영국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독일에게도, 그리고 이름조차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국가들에게도. 당신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지금 가지고 있다면 10년 뒤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따라잡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윌리엄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아주 조금씩 햇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젖은 돌길 위에 빛이 반사됐다. 수백 년 된 대학 건물 사이로 학생들이 우산을 접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클라이드 강에서 보았던 불꽃이 떠올랐다. 거대한 선박 옆에서 아버지가 용접기를 들고 있었다. 수천 개의 불꽃이 어둠 속으로 튀었다. 그때의 영국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배를 만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원한 산업은 없었다. 영원한 1등도 없었다. 영원한 기술 패권도 없었다. 크기는 운명일 수 있다. 국토의 크기는 바꾸기 어렵다. 지하 자원의 양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지리적 위치도 선택할 수 없다. 인구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만들 수 있다. 세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나와 협력해야 할 이유. 내가 사라졌을 때 상대가 불편함과 비용을 느낄 만큼 중요한 능력. 그것은 반도체일 수도 있다. 에너지일 수도 있다. 금융일 수도 있다. 식량일 수도 있다. 문화일 수도 있다. 과학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는 반드시 대체제를 찾는다. 경쟁자는 반드시 따라온다. 오늘의 독점은 내일의 경쟁 시장이 된다. 오늘의 첨단 기술은 언젠가 범용 기술이 된다. 그래서 진짜 경쟁력은 한 번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대체될 것 같을 때마다 다시 자신을 바꾸는 능력. 한 시대의 성공을 다음 시대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능력. 윌리엄은 아버지의 컴퍼스를 펼쳤다. 두 개의 뾰족한 다리가 천천히 벌어졌다.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도구였다. 한 점을 중심에 고정하고 다른 한쪽을 움직이면 정확한 원이 만들어진다. 윌리엄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웃었다. 아버지는 평생 배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오늘 윌리엄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릴 수 없는 도구. 그는 컴퍼스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영원히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잠시 멈췄다.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다. 윌리엄은
그 아래에 천천히 한 줄을 덧붙였다. 자신이 언제든 대체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음 이유를 만들어내는 나라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800년 된 옥스퍼드의 낡은 강의실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칠판 한가운데 애시포드 교수가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문장만 남아있었다. 대체 가능한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는 국가. 윌리엄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이 작지 않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 하나였다. 세계가 자신을 필요로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세계가 그 이유에 익숙해질 때쯤 이미 다음 이유를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전쟁 없이 얻을 수 있는 힘이었다. 영토를 빼앗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작은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냉정하며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인지도 몰랐다. 윌리엄은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오후 내내 옥스퍼드를 적시던 비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구름 사이로 붉은 저녁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낡은 황동 컴퍼스를 한번 움켜쥔 뒤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리고 오래된 석조 건물 안에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세계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